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로또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네, 너무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번에 공매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 네, 증권사들은 대략 감을 잡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증권사에서도 뭐 전혀 사실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10월 중순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BNP 파리바하고 HSBC 이제 대규모 불법 공매도 네. 적발되었을 때 그때 약간 지금 돌이켜 보면은 분위기가 어떤 결심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때 근데 이제 규제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걸 금지할 아. 거라고는 이제 좀 생각은 전혀 예.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은 이제 공매도 금지 그 효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추이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공매도 금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여러 가지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토론 시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공매도 금지였고 일요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예, 오후 5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전혀 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폭등할 건 아마 다들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근데 네.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랬죠. 예, 코스피가 하루에 5.6%, 코스닥이 7.3% 정도 오르면서 엄청난 그 상승을 보여줬고 일부 2차 전지주들은 상한가에 예. 이렇게 직행하는 굉장히 좀 그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다만 이게 아쉽게도 이어지질 못하고 예. 그 후로는 월요일만 오르고 또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반전이 돼서 그냥 장 초반만 그러니까 주 초반만 좀 좋았다라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그 파월은 지수 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예. 않는다는 게 오르면 밟죠. 예, 예. 여전히 이번에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9일 연속 올랐었거든요. 네. 불편했던 것도 좀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4.5까지 떨어지니까 바로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발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금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금리 인상 누가 끝났다고 했냐. 예. 아직 그거 섣불리 얘기하지 마라. 네. 경고 사인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이 또 흔들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거기에 반응을 했고요. 거기다가 근데 이건 또 좋은 이슈죠. 그 국제유가가 예. 우리가 좀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이게 뭐 전쟁 때문에 $100 넘으면 어떡하나. 그랬죠. 근데 75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WTI 말씀이죠. WTI 이제 미국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75.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유 매입하겠다는 단가보다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 그만큼 유가가 떨어진 거는 어쨌든 한국 증시한테는 나쁜 이슈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가 좀 빠진 것도 특징적이었고 국채 금리도 어쨌든 좀 떨어지면서 4.5까지도 한때 예. 하회하는 물론 이제 다시 4.6까지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 좀 다시 좀 반등은 일부 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4.5를 한번 깨는 예. 흐름이 한번 나왔던 것도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 이제 한창이다 보니까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근데 가장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예.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실적이 좀 굉장히 실망스럽게 좀 나오면서 쇼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분기하고 내년 초까지도 좀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고 좀 주가가 좀 빠졌던 게 이번 주 또 국내 증시에 일단은 좀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것 같았고 다만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은 우리가 흔히 못난이로 불렸던 그런 섹터들이 일부 있잖아요. 뭐 게임주라든가 예.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이들은 이번 주에 어쨌든 좀 한번 웃었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모처럼 소외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좀 펼쳐졌던 거는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얼마나 이제 지속될 건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뭐 한 2주 정도면 끝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중장기적인 호재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시장의 대체적인 어떤 판단,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는 좀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빌려서 파는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건 매도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그게 매도가 주는 게 뭐 상승을 더 증폭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하방을 좀 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래쪽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매도가 수급적으로도 공매도를 그동안 많이 했던 이 세력들 입장에선 예. 이 6개월 내년 6월까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수수료를 계속 내가 물면서 예. 공매도를 계속 그냥 유지할 거냐, 예. 일단 청산하고 볼 거냐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청산하겠다라는 수요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쇼크버림이 예. 나오는 셈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급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적어도 수급에는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 일단은 봤을 때는 예. 좀 수급 면에서는 좀 호재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얘도 외국인들 빠져나오면 어떡하냐. 예. 이제 그런 건 좀 걱정을 하다. 또 MSCI 선진지수도 편입,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이렇게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또 정책을 신뢰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금감원의 또 평가를 보면 결국엔 신뢰 회복이 또 목적이거든요. 예.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계속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복형 금감원장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불법 공매도 상황이 좀 심했죠. 네, 우리나라 같은 심했죠. 경우에. 한 증권사가 뭐 100개 종목을 뭐 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이제 금감원 측에서는 이거 금지 안 하면 당장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신뢰 회복에 있어서는 예. 저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6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좀 호재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번 주도 여러분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첫날은 급등했지만 시장이 그 다음 날부터 뭘 생각하냐면 숫자로 갑니다. 예.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을 예. 보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수급에 우호적이라도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건 펀더멘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날 분명한 건 정부가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의 손을 일단 들어준 건 맞거든요. 예. 이유가 어찌됐건. 그래서 부양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예. 정부가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읽힌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장이 좀 그래도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이것도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됐는데, 뭐 4.5까지 갔다가 다시 4.6으로 이제 미국 10년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 그러니까 대부분 의견은 그거예요. 그 금리가 고점은 친 것 같다. 네.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데, 문제는 금리 하락 속도는 느릴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파월 의장이 그 목요일 날 연설한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4.5 딱 깨지니까 예. 바로 방어하는 발언을 해버려요. 네. 의도적인 게 보이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딱 봐도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는 같지만 이 금리 하락이 너무 빠른 건 지금 원치 않는다. 그 중간중간에 경고 발언이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금리를 또 올릴 거예요, 분명히. 이제 발언을 통해서. 그러면 뭐죠? 하락 고점을 찍었어도 내려가는 속도가 느릴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점은 분명하지만 하락 속도가 좀 천천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하나의 그 국채금리 바라보는 좀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왜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 금리가 결정되는 건 세 가지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있겠고요, 당연히. 예. 근데 물가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번에 고용지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예. 실제로. 이 부분 봤을 때는 연준이 의도한 대로 좀 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가잖아요. 네. 유가가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물가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미국의 경기잖아요. 특히 예. 소비. 근데 소비도 최근에 카드 데이터라든가 또 학자금 대출, 예. 여러 지표들 보면 요새 또 연체율이 또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소비도 계속 좋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둔화될 거고, 근데 한 가지 수급이 좀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국채를 누군가가 좀 많이 사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뭐 30년물 장기채도 예상보다 입찰이 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거기다가 옛날엔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샀잖아요. 지금 오히려 팔고 네, 있죠. 팔고 있고, 예. 거기다가 사우디도 많이 파는 걸로 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해외 쪽에서 국채 수요가 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근데 미국 정부는 돈 쓸 데가 또 많아요. 예. 발행은 또 많이 해야 되고, 사주는 사람은 적으면 가격은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럼 국채 금리는 반대로 가니까.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요게 수급은 조금 부담이에요, 사실. 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면은 금리 하락의 재료인데, 이 한 가지가 조금 그거를 막는.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금리는 고점은 찍었다고 봐도 느릴 수밖에 없다. 아. 예, 하락 속도가. 예.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국제 유가도 뭐 WTI 기준으로 75달러 정도로 안정이 됐고 또 원달러 환율도 한때 1,300원을 깰 정도로 뭐 지금은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뭐 1,350원 이때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셈인데 굳이 따지면 이제 매크로 환경은 조금 낮은 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또 바뀌고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두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이번 주에 파웰이 좀 한번 망쳤다. 그 얘기를 예. 저희가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네. 뭔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시장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 번씩 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간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나스닥이나 뭐 다우는 그렇게 올랐지만 우리는 월요일 날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네. 오히려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도 미국이지만 사실 이슈가 공매도 이슈가 다 모든 걸 장악했고, 예. 공매도하고 제일 화두가 2차 전지예요. 네. 이 두 개가 이제 다른 이슈를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르는 날은 증시가 살아나겠지만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좀 눌려버리거든요. 지수 자체가 못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저는 미국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사실 보고 있고, 아. 한국 자체적인 이슈, 그 수급 이슈로 예, 예. 시장이 좀 움직였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매크로 이슈가 좋아진 건 맞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 유리한 쪽으로 바뀐 건 맞잖아요. 예. 이 환경이 갑자기 또 180도 순식간에 뒤집힐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되 이 속도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예. 연준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 좀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늘고 또 거래 대금도 좀 이전 안 좋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이건 뭐 개인들이 그동안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정시로 귀환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게요. 한때 이제 올해 7월에 고객 예탁금이 58조 갔다가 예. 이번에 45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 이제 47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2조 늘었는데 이거 가지고 복귀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리고 거래대금 는 것도 사실 그 첫날이잖아요. 그 첫날 공매도? 봄에 그것 예, 때문에 금지. 거래가 는 거지. 그 후로는 계속 또 줄었고. 아. 그 다음에 그 오히려 첫날 개인이 복귀했다고 저는 보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이제 발표 후에 제가 개인 매매를 봤거든요. 개인이 8,100억을 팔아버렸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바뀌어서 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반대로 외국인이 1.3조를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샀고, 물론 쇼커버링도 있을 수 있는데 잔고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보는 그쪽에선 매수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수급이 좀 약간 매칭이 좀 안 될 정도로. 예, 그런데 네. 공매도 금지하면 외국인이 떠날 거다 이런 네.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버렸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물론 이게 일주일치니까 예. 아직은 모릅니다. 한 달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 흐름은 그렇게 원하셨던 개인분들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고 있고, 외국인이 사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좀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은 대체로 어떤 업종을 팔고 있고 어떤 업종을 담고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공매도 전하고 후를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공매도 금지 전에 한 달 정도만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뭘 샀냐면 예. 그냥 방어주를 샀어요. 한마디로. 대형주는 안 사고 주로 사도 중형주 위주로 좀 샀고요. 보험주, 네. 흔히 뭐 그다음에 음식료, 예. 통신, 그다음에 일부 종이 회사들, 네. 그다음에 유통주들 있죠. 이제 예. 흔히 약간 좀 방어주로 불리는 이런 성격의 기업들을 샀고, 뭘 팔았냐면 전기전자, 예. 뭐 화학, 운수 장비,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팔았어요. 뭐 자동차, 조선, 2차 전지, 예. 뭐 할 것 없이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고르게 팔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일주일 딱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게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은 전기전자 사고요. 예. 제일 많이 판 거 중에 서비스가 게임하고 인터넷이거든요. 이걸 네. 또 샀어요. 아. 그다음에 금융, 화학은 그쪽이죠. 2차 전지 쪽이죠. 그다음에 제약, 기기업 쪽은 샀고, 반면에 판 거는 철강하고 자동차, 조선 이쪽은 그 공매도 전에도 팔았지만 이 금지 후에도 또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아까 방어주로 말씀드린 통신 유통주도 오히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공매도 금지 후에는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일부 좀 경기 민감한 기업 쪽으로는 네. 약간 좀 매수를 했고 방어주는 네. 오히려 좀 정리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그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 같이 일부 2차 전지랑 자동차 조선은 여전히 뭐 상관없이 꾸준하게 좀 매도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이나 선방한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상승했거나 좀 선방했던 업종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 가운데 이런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일단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는 정말 옛날에 우리 성장주로 불리던 섹터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가 그리고 뭐 실적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게임 업종하고요, 게임주하고 웹툰 관련주 이쪽의 상승세가 조금 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영상 콘텐츠 쪽인데 예. 이쪽이 사실 그동안 실적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숫자가 또 괜찮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 파업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또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도 실적 보니까 디즈니,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가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OTT, 예. 미국 OTT들의 실적이 좀 괜찮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쪽도 조금은 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흔히 이제 유가 빠지면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이나 항공 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주에 여행주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행 업종도 유가가 더 크게 뭐 당장 움직일 그런 상황은 아닌데 주가는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여행 업종도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키움증권의 이제 신민수 연구원님이 아마 이번에 새로 이제 애널리스트 데뷔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고서 쓰셨는데 제목은 의료기기는 어떻게 강한 섹터가 되었나. 그래서 굉장히 좀 장문의 보고서인데 이게 세 가지 파트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피부 미용하고 두 번째가 의료 AI, 세 번째가 이제 임플란트인데 오늘은 제가 일단 첫 번째 그 피부 미용만 한번 좀 가져왔으니까 그것만 한번. 근데 이것도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피부 미용은 그 피부 미용 쪽에서 제목은 예뻐지는 데에는 국경은 없다. 이런 좀 제목이에요. 제목을 재밌게 달았네요. 예. 근데 이거 저도 이거 보고서 보면 처음 한 사실인데 사람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선형적으로 천천히 이게 나이 들어서 당연히 노화가 오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늙어간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이가 34세하고요. 예. 60세하고 78세에 급격하게 노화가 한 번씩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피부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나이부터 갑자기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34세부터 노화가 이제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피부 같은 게요. 나이가 25세가 넘어가면 세포 재생 주기가 3주 이상으로 이게 길어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세포가 빨리빨리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늘어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화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용 의료기기 회사한테 이게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20대부터 이미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 분들의 모든 소비를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좀 산업적 특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흔히 칼 대서 하는 수술 있잖아요, 성형수술. 이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거보다는 비침습이라 그래가지고 칼을 안 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톡신, 예. 보톡스라 그러죠. 그다음 필러, 여기 이제 비어 있는데 채워 넣는 필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톡신이 920만 건, 필러가 430만 건으로 가장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요즘 그 시행 건수죠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제 이 시술하는 건수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요즘에 더 많이 이제 이 시술이나 이게 늘어나는 거는 에너지 방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에 레이저를 쏘거나 예. 아니면 초음파, 고주파를 쏴가지고 피부에 진동을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피부 진동을 일으켜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강점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가 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좀 제일 잘하는 게 RF하고 HIFU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RF는 뭐냐면요, 그 고주파 방식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HIFU는 초음파를 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좀 이제 주요 대세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초음파 방식에서 제일 유명한 그 제품이 울세라라고 합니다. 요게 예를 들면 그 가격이요, 울세라가 그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받는데. 1회.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슈링크가 있거든요. 클래시스에서 만든 슈링크는 이게 똑같아요. 이 방식은 9.9만 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죠. 예. 네, 그러니까 가격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성능은 당연히 울세라가 더 좋을 수 있겠죠. 성능은 한 70,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성능은 이 선두 제품보다 70에서 80% 된대요. 가격은 근데 훨씬 저렴하니까. 예. 당연히 이제 요즘에 고금리 시대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좀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은 일단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 2위가 브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네. 브라질이 쪽 미용 쪽에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브라질 쪽도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잘하고 있는 게 장비를 판매하는데, 예. 장비 말고 소모품이 들어가요. 뭐 그러니까 우리 흔히 프린터 하면 프린터 회사들 뭘로 돈 벌죠? 네. 카트리지 갈아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면도기보다는 면도날로 돈 버는 것처럼, 그것처럼 소모품 비중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서 마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은 있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외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년 35% 이상이나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40%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한데 내년에도 이거보다 더 성장할 거로 지금 이분은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싸다고 지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뭐 이게 꼭 정답이란 아닌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탑픽으로는 이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는 첫 번째 비오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원텍, 그 다음에 클래시스, 요 세 개 회사를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 관심 종목으로 꼽아 주셨으니까 한번 좀 피부 미용기 의료기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처음 쓰는 보고서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 IT라고 하는데, 여긴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신기술 도입하면서 앞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 근데 특히 고령화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